지금 현재 보니까 빚이 빠르게 늘고 있어서 올해 7월에서 10월 정도 되면은 이 부채 상한을 건드릴 것 같대요.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디폴트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흔들릴 것 같으니까 트럼프 풋이라고 하죠. 말에 룸을 두는 거죠, 여유를. 근데 베센트 재무장관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트럼프 풋 그런 거 없다. 그러면 이럴 때는요, 이제 진짜 땅이 떨어지나? 안 받아주나?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때는 일시적으로 성장의 축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만큼 시장에서는 두려워하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겠죠.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여태까지는요,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항상 풋 이게 나와줬어요. 그럼 이번에도 당연히 끌어올리겠죠. 그러면 무조건 리스크 감수하면 돼요. 왜냐하면 미국 경기 두려워한다, 흔들릴 것 같다 이래서 주가가 빠지죠. 그럼 이거는 무조건 살 기회예요. 왜? 끌어올릴 테니까. 이런 믿음이 되게 큰 거예요, 시장이. 그러니까 이제 빨리 사야 되거든요. 그럼 언제 사죠? 이제 바닥에 다가와가지고 야 이제 들어오겠네 이 생각하기 전에 바닥에 내려올 때 사야 돼요. 조금 더 빨리 사야지 싸게 살 거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이 풋에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면 조금만 내려오잖아요. 그럼 주가가 5%만 빠져도 야 이제 나오겠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안 나오면 뭐야?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베센트 재무장관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관세 문제가 크니까 시장이 힘들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시장이 힘들면 당연히 관세를 안 때리겠다고 이거를 철회를 시키고 돈을 풀어줘야 주가가 올라갈 거잖아요. 근데 베센트 재무장관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 거 없다. 트럼프 풋 그런 거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무려 5%나 흔들렸는데. 그럼 시장이 어떻죠? 안 받아주나? 이제 진짜 땅이 떨어지나?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 두려움이 존재하는 거예요. 베센트 재무장관 얘기는요, 여태까지 우리 금융시장은요, 무언가 인위적인 정부의 부양에 의해서 부글부글 끌어올랐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인위적으로 부양하려고 하면은 미국의 적자가 더 커져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시장이 스스로 민간의 힘으로 일어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의 지원에서 벗어나서 혼자 움직이려면 당연히 두려운 기간이 있겠죠. 정부 지원의 그 독에 취해 있다가 그 독이 풀리는 시간, 일종의 디톡스의 기간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Are you expecting a recession this year? I hate to predict things like that. There is a period of transition, and there are always periods of, it takes a little time. 안녕하세요. 오건영 단장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디톡스의 기간에는 고통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공공지출에 의존해서 벗어나서 스스로 클 수 있는 거, 그게 지속 가능한 성장이고 이게 오히려 더 좋은 미국 경제를 만들 거다. 그래서 트럼프 풋이란 말 하지 마라. 트럼프 콜이다. Where's the Trump put kick in? There is no Trump put? There's no put. The Trump call on the upside is if we have good policies, then the markets will go up.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수익이 더 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근데 왜 두렵냐면 너무 이쪽에 취해 있잖아요. 금방 받쳐줄 거라고. 근데 안 받쳐주잖아요. 왜? 그 정도는 버텨내야지. 근데 그게 오히려 힘들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요즘 시장에서는 풋 하면서 뭔가 풋의 기미가 보이는 걸 최대한 찾으려고 해요. 근데 보니까 그걸 생각만큼 많이 안 줘요. 만약에 주더라도 되게 약하게 줘요. 우리가 그 디톡스 해독 기간을 견뎌낼 정도의 체력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밀어붙였다가 괜히 좀 힘든 상황을 만날 수 있지 않냐. 이제 그런 걱정들, 그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리스크 아니겠냐. 요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전히 시장에서는 두려워하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겠죠. 물론 그게 다 현실화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시장이 걱정하는 게 뭔지를 한번 5가지 포인트 정도. 일단 첫 번째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요, 엔캐리 청산이라는 걸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엔캐리 청산이라는 거는 일본의 물가가 되게 높아요. 인플레이션이. 그럼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일본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일본 금리는 높은데 지금 미국은 금리를 내릴 것 같잖아요. 양국 간의 금리 차가 좁아질 거지 않습니까? 그럼 엔화에 대한 매력이 높아져요. 그러면 엔화가 강세를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엔화가 급격하게 강세를 보일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엔화는요. 달러 대비해서 2011년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약세였어요. 그럼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15년간 엔화는 약하고 15년간 달러는 강하잖아요. 그럼 뭘 투자하고 싶어요? 달러가 훨씬 좋겠죠. 그래서 15년간 관성이에요. 엔화 대신에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다 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속에 무슨 생각하죠? 엔화는 무조건 약세 이랬는데 갑자기 엔강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죠? 깜짝 놀라겠죠. 그러면서 엔화 강세가 꽤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럼 어떻죠? 너무 싫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빠져나와야죠. 그래서 돌아가야겠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만 그 생각을 하는 게 아니죠. 여기 계시는 모든 사람이 그 생각을 해요. 그러면 미국에 있었던 자산을 팔고 빨리 엔화를 사서 돌아오고 싶죠. 그러면 너도 나도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서 돌아오고 싶은데 문제는 다들 엔화가 강해질 것 같은데 누가 엔화를 팔아요? 누가 달러를 사주겠어요? 그럼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엔 강세가 어마어마하게 세지면서요. 미국에서 돈이 빠르게 빠져나오고 싶어 합니다.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느낌이겠죠. 이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럼 큰 충격이 옵니다. 그게 작년에 8월 5일 날 블랙 먼데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한번 교훈으로 남겨준 게 작년에 이 사례입니다. 근데 여전히 일본 물가는 높아요. 그리고 여전히 일본은 금리를 더 올려야 된대요. 엔화가 더 강세일 수 있잖아요. 걱정되지 않으세요? 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두려움은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아요. 미국 경기 둔화 우려가 왜 남아있냐면 미국 경제는요. 다른 나라보다 양호해요. 여기에 관세를 부과하니까 다른 나라가 힘들어지죠. 그러면 미국은 경제도 튼튼하고 관세를 부과하니까 물가도 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의 금리는 다른 나라보다 높죠. 그러면 당연히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 두 가지만 딱 보시면은 어떤 조합이 나오는 거냐면 미국은 고금리의 강달러예요. 고금리는요, 미국의 소비를 흔들어요. 강달러는요, 미국의 수출을 흔들어요. 그럼 이거는요, 시차를 두고는 미국의 그 강했던 경기를 갖다가 식히는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뜻하지 않았던 미국의 경기 둔화, 요게 걱정이 돼요. 그러면 미국 경기가 둔화될 것 같으면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은 금리를 인하할 수 있겠죠. 금리를 인하하는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얘는 금리를 인상하죠, 일본은. 두 개가 연결돼 있지 않아요? 이게 연결돼 있어요. 그럼 인하할 때 얘가 인상하면 어떻게 되죠? 엔캐리 청산 하면서 큰 충격이 올 수 있죠. 그럼 인하할 때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적시에 인하하는데 인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경기 침체가 더 커질 수도 있고 금융시장에 혼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미국 경기 둔화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미국의 지금 국가 부채가 굉장히 커요. 이게 문제예요. 자, 그럼 미국의 국가 부채가 굉장히 많다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미국의 적자가 되게 심한 편인데 빚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무슨 말씀 드렸냐면 미국 금리가 높다고 했죠. 그러면 이자 부담이 더 늘어나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부채가 더욱더 문제가 커지겠죠. 이거는 계속해서 빚이 늘어나는 구조로 가버려요. 근데 이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미국에는요, 이 국가 부채에 한도가 있어요. 부채 상한이라는 게. 이 이상한 빚을 못 내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보니까 추산은 올해 7월에서 10월 정도 되면은 빚이 빠르게 늘고 있어서 이 부채 상한을 건드릴 것 같대요. 만약에 부채 상한을 건드렸는데 더 이상 한도가 높여지지 않잖아요. 상한이 안 높여지면은 이때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디폴트예요. 이러면 충격이 크겠죠. 근데 이러지 않고 상한을 높이는 걸로 합의를 했어요. 그럼 괜찮아지는 거 아니야? 괜찮은 건 맞는데 잠깐 봐요. 지금 이 한도가 높아질까 봐 이 한도가 거의 차 있어가지고 지금 미국은요. 국채 발행을 많이 못하고 있어요. 국채 공급을 많이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 한도를 갖다 올리면 어떻게 되죠? 이제 그럼 빌려도 되겠네 한다면 확 빌리기 시작하겠죠. 국채를 발행해서. 그럼 미국 국채에 대한 공급이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에서는요. 양적 긴축이라는 걸 하면서 뭐라고 있냐면 국채를 갖다 시중에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 정부가 국채 발행을 하면서 국채 공급을 늘리고 중앙은행도 양적 긴축을 하면서 국채 공급을 늘리잖아요. 그러면 국채 공급이 확 쏟아지니까
그냥 돈을 엄청나게 제가 빌리려고 해요. 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럼 이 두 분한테 빌렸어요. 더 빌려야 되는데 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두 분한테 더 빌리려면 이 두 분한테 뭔가 페이버를 드려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1% 더 드릴게요 하면서 빌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금리가 올라가게 돼요. 금리가 또 올라가게 되면 어떻죠? 이자 부담이 늘어나서 이렇게 돼요. 예, 그래서 엔캐리 청산, 미국 경기 둔화, 미국 국가 부채 전부 다 금리하고 연관이 돼요. 네 번째는요. 이 상호관세가 부과가 되는데 이게 참 대단하더라고요. 이 상호관세라는 거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보편관세라는 게 있고요. 산업별 관세라는 게 있고요. What we're going to be doing is a 25% tariff on all cars that are not made in the United States. If they're made in the United States, there's absolutely no tariff. 여기에 상호관세가 붙는데 이 상호관세는 일단 정해진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계산을 해가지고 붙여버리겠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환율 갖고 장난쳤다. 내 나라 통화를 약하게 만들어 수출 많이 했잖아요. 그럼 그만큼을 갖다가 관세로 전환해가지고 때려버리겠다는 겁니다. 얼마를 때릴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요즘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전체를 다 때리는 게 아니고 중요한 교역국들을 때리겠답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미국한테 굉장히 많은 고열을 빼가는 그런 나라들이 있을 거래요. 그 나라들을 집중적으로 때리겠다는데 지저분한 플레이를 하는 국가가 있답니다. 더티 15이래요. And then there's what we would call kind of the dirty 15, and they have substantial tariffs. 이 국가에 대해서 상호관세 각오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상호관세를 때리죠. 국가별로 그럼 다 다를 거잖아요. A 국가하고 B 국가하고 서로 미국에 수출하는 경쟁을 해요. 제가 미국인데 A 국가한테는 17% 때렸고 B 국가한테는 13% 때렸어요. 그럼 B는 기분이 되게 안 좋겠지만 한편에서는 미소가 살짝 지어지지 않아요? 왜? 나하고 경쟁하는 애는 17% 맞았잖아요. 경쟁하는 애보다는 덜 맞으면 좋은 거죠. 물론 맞는 거 안 좋죠. 저도 알아요. 근데 덜 맞으면 그래도 그나마 다행 아니에요? 이 부분이 공감이 돼야 돼요. 그러면 A는 기분이 나쁘겠죠. 근데 미국이 얘기해요. 자, 이제부터 협상합니다. 그럼 A의 목적은 뭘까요? 제로로 만들긴 쉽지 않겠죠. 낮춰야겠죠. 어디까지 낮춰야 될까요? B보다 밑으로. 13보다 밑으로 낮춰야겠죠. 그럼 B는 가만히 있을까요? 서로 내려가려고 노력하겠죠. 되게 미국한테 친절해질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럼 이제 미국은 거기서 어떻게 할까요? 양쪽에서 더 많은 걸 얻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오랜 기간 좀 교역에 혼란을 주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이 아마 하반기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이 미국 금리가 높은 상태로 오래 유지가 되잖아요. 그럼 이게 다른 나라 국가들을 되게 힘들게 만들어요. 자, 볼게요. 금리가 높아지면 보통 무너지느냐? 그러지 않아요. 금리하고 뭘 같이 보셔야 되냐면 성장이라는 걸 같이 보셔야 돼요. 금리가 높아져도요. 성장이 더 세면 상관없어요. 버티거든요. 근데 잠깐 보세요. 이 성장이 두 개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미국의 성장하고 미국 이외 국가들의 성장으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성장이 미국은 이렇게 세요. 그래서 이 금리 버티거든요. 얼마든지. 근데 미국 이외 국가들은 이렇게 약해요. 평균 쳤더니 요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이 금리의 영향을 당연히 받게 되겠죠. 특히 이머징 국가들 있죠. 신흥국들의 불안이 커질 위험들. 요 정도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5가지 정리해드렸죠. 첫 번째는 엔캐리 청산, 두 번째는 미국 경기 둔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국의 재정적자 국가 부채 문제죠. 네 번째는 상호관세에 대한 이슈, 다섯 번째는 신흥국들의 불안. 이렇게 5가지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방금 전에 불안 요인을 제가 적어드렸잖아요. 5개를.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저만 알고 있을까요? 다 알고 있을까요? 실제 각국 정책 담당자들은 그 리스크에 대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도 그 위험이 커질 것 같으니까 말에 룸을 두는 거죠. 여유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은 하더라도 관세 부과하겠지만 그래도 상당한 유연성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I may give a lot of countries breaks, but it's reciprocal. We may take less than what they're charging because they've charged us so much. I don't think they could take it. 그럼 막무가내로 밀고 가는 게 아니라 오, 다행이다. 그래도 뭔가 희망이 있나 봐. 이제 이런 기대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극단의 공포를 느끼다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한숨을 내쉬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실제 최근에 주식시장을 보면은 되게 힘든 모습을 보이지만 반등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위험 요인들이 있죠.
얘네들을 커버를 하면서 반등해요. 한번 잠깐 그것도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제가 무슨 말씀 드렸냐면 엔캐리 청산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엔캐리 청산은요, 일본의 물가가 높아서 일본이 금리를 올려서 엔화가 세지니까 생기는 문제예요. 근데 일본은요, 금리를 올려야 돼요, 물가를 잡으려면. 근데 금리 올리면 안 돼요. 왜? 엔화가 세질까 봐.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금리를 올리면서 안 올릴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잠깐 보세요. 단기 금리를 올리면서요, 장기 금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단기 금리는 일본은행의 기준금리예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얘를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장기 금리가 너무 많이 튀면은 엔화 강세를 자극하는 건 얘거든요. 특히 일본 10년짜리 금리가 이게 엔화 강세를 제일 많이 자극해요. 그럼 얘를 갖다가 잡아 누를 수가 있어요. 뭘 하면 되냐면은 일본 당국에서요, 일본의 10년짜리 국채를 막 사들여요. 일본의 10년짜리 국채 시장에다 돈을 막 퍼붓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본 10년짜리 국채 시장에는 엔화가 넘쳐요. 그러면은 너도 나도 일본 10년짜리 국채에다 돈을 주고 싶은 거잖아요. 너도 나도 저한테 돈을 빌려주려면 가장 낮은 금리를 부르는 분한테 빌리겠죠. 그럼 여기서는요, 10년짜리 시장 금리가요, 내려오게 돼요. 요걸로 엔화 강세를 갖다가 견제할 수 있거든요. 인플레이션을 견제할 수 있어요. 요렇게 나눠가요. 자, 그래서 기사를 보시면 경제와 물가가 예상대로 움직이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겠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단기금리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실질금리가 매우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직 금리를 더 많이 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경제 물가 전망이 실현되면 정책금리를 조정해 금융 완화 정도를 조절할 것,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금리 올린다는 얘기는 엔캐리 청산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밑에 잠깐 보세요. 그런데 최근 금융시장에서 장기금리가 10년 국채금리가 상승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통상적인 흐름과 다르게 금리가 빠르게 뛰면 기민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방침을 이미 작년 7월에 결정을 했대요. 만약에 10년짜리 금리가 막 뛰어 올라오면은 국채시장에다 유동성을 넣어가지고 눌러버리겠다, 이 얘기예요. 이게 3월 19일 날 얘기고요. 2월 21일 날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우에다 가지오 총재가 장기금리가 급격하게 오를 경우 즉각 국채 매입 확대에 나설 것. 그럼 국채시장에 유동성을 넣어주니까 국채금리가 내려오게 되겠죠. 또 뭐라고 하냐면 일본 국채시장에서 장기금리가 상승하는 흐름과 관련해 통상적인 움직임을 넘어 장기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민하게 국채 매입 공개시장 조작을 실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기준금리 인상할 수 있대요. 근데 이게 만약에 장기금리를 너무 많이 뛰게 하잖아요. 얘를 눌러줄 수 있대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견제하면서 엔화가 너무 심각하게 강해지는 거 있죠. 요거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미국의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얘기 기억나시죠? 왜 그랬냐면 얘는 고금리와 강달러 때문에 그래요. 이 두 개 때문에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다, 이 얘기잖아요. 요거는 해법이 벌써 나왔어요. 누가 얘기를 했냐면 베센트라는 재무장관이 얘기했죠. 뭐라고 했죠? 10년 금리를 낮출게요 라고 얘기하죠. 미국 10년 금리를. 미국 10년 금리를 낮추면 고금리가 좀 풀리겠죠. 그럼 미국 금리가 낮아지게 되니까 강달러가 풀리겠죠. 그래서 베센트가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잡고 있어요. 근데 하나만 더요. 여기서 이것만 보면 안 보여요. 뭘 같이 보셔야 되냐면 위하고 같이 보세요. 혹시 위에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여기 10년이라고 적어놓은 거 보이세요? 요건 무슨 10년이죠? 일본 10년이죠. 요거는 미국 10년이죠. 둘 다 10년 금리 건드린데요. 지금 환율은요, 기준금리보다는 10년 금리에 연동을 많이 해요. 언제 엔화가 확 세지냐면 얘가 올라올 때 동시에 얘가 내려오잖아요. 그럼 이 짜부가 되죠. 그럼 이 순간 엔화가 팡 하고 강해져요. 그게 제일 무서워요. 그러면 적어도 얘가 올라갈 때 얘가 안 내려오게 하고 얘가 내려올 때 얘가 안 올라오게 하고 서로 컨트롤은 해야 되겠죠. 일본은 일본대로 여기서 컨트롤하고 미국은 미국대로 여기서 컨트롤하고, 그러면 엔화가 갑자기 확 미쳐버리는 걸 최대한 조절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무슨 표현을 쓰면 되냐면 환율하고 금리를 언더 컨트롤, 통제 가능하게 만들고 싶은 게 미국과 일본의 지금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지금은 서로 좀 교감을 하고 있다. 네, 그렇죠. 그런데 뜻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저도 공감해요. 세 번째는 국가 부채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한도가 만약 풀렸을 때는 미국이 국채의 발행을 늘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상태에서 연준도 양적 긴축을 해가지고 국채를 같이 쏟아내면 으악 해가지고 금리가 뛸 수 있지 않냐, 이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이번 3월 FOMC에서 깜짝 선물을 줘요. 연준은요,
양적 완화라는 거에서 원래 국채를 사들였거든요. 그래서 국채를 사들인 걸 쌓아놨잖아요. 이제 이걸 줄이기 시작을 해요. 국가 부채 문제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맞물려서 걱정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준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상호관세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부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유연성을 둘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터져나올지 모르겠지만 유연성이라는 말에 시장이 좀 방긋방긋 웃는데요. 여기서 잠깐만 볼게요. 첫 번째 제가 그 우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해서는요. 일본 우에다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뭔가 보완책을 내놓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시장이 흔들릴 때 밑에를 받쳐주는 걸 푸시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에다 푸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재무부에서 시장이 너무 흔들릴 것 같으니까 트럼프가 10년짜리 국채금리를 누르고 싶어 한다잖아요. 그리고 관세에 대해서 유연성을 준다고 하잖아요. 트럼프가 나서서 밑을 받쳐준다고 해서 트럼프 푸시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시장이 되게 흔들릴 것 같으니까 연준이 나서가지고 양적 긴축을 줄여주죠. 이걸 우리는 연준 풋 내지는 파월 풋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즘 참 풋한 시장인 것 같아요. 예, 이게 최근에 보면은 이 풋한 얘기가 나오면 시장이 조금 반색을 하고요. 이게 안 나올 것 같으면 으아 하고 요즘은 이렇게 밀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연준이 양적 긴축을 줄인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그런 걸 보니까 FOMC에서 연준도 경기 불안을 좀 고려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연준이 생각하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뭔지가 궁금합니다. 이제 연준이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거 같아요. 실제 이 FOMC 전에 되게 많이 걱정했던 게 뭐냐면은 미시건대에서 발표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가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튀었습니다. 그래서 물가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는 거 아니야? 뭐 해가지고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 물가 불안. 두 번째는 또 미시간대에서요. 소비자 기대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 소비자 기대 지수가 확 꺾였어요. 그럼 이거는 시차를 두고요. 미국의 소비를 위축시키게 되거든요. 그러면 물가 기대가 높아지면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물가가 올라가면서 성장이 둔화되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어려운 말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이게 연준이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죠. 원래는 성장이 둔화되잖아요. 금리를 낮춰줘야 돼요. 근데 물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금리를 낮출 수가 없어요. 그럼 경기가 둔화되니까 밑에 받쳐줘야 되는데 파월 풋이 나와줘야 되는데 풋이 못 나오는 거 아니야? 이게 제일 큰 걱정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FOMC에서 파월 회장이 한 얘기가 첫 번째, 이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나 소비자 기대 지수 있죠. 이건 어디까지나 서베이 지표예요. 이 서베이 지표는 누구한테 서베이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이거 현실과 괴리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The relationship between survey data and actual economic activity hasn't been very tight. 현실과 괴리된다는 얘기는 신뢰성이 높다 낮다? 그래서 일단 무시. 두 번째는요. 이렇게 물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이유는 관세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관세는 매년 올라가는 게 아니죠. 너 50% 관세 때리면 올해 때리고 끝이잖아요. 물가는 전년 대비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지만. 그래서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내지는 일회성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면 이 인플레이션을 보면서 굳이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대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It can be the case that it's appropriate sometimes to look through inflation if it's going to go away quickly without action by us, if it's transitory. And that can be the case in the case of tariff inflation. 그게 뭐죠? 이거 신뢰도 높지 않고 일시적일 수 있으니까 유연하게 바라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파월 형님이 풋을 준비하고 있네? 라는 기대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트럼프의 유연성이나 파월의 일시적 발언 있죠. 그리고 우에다의 기동적으로 움직이겠다는 단어 있죠. 이게 그 유명한 풋이 되는 거죠. 미국 경기가 둔화되는데 보니까 조금 부양해줬더니 다시 궤도에 올라오더라. 오해였다. 이렇게 하면 지금과 같은 흐름이 이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흔들리는데 이걸 누군가 받쳐줄 곳이 있다. 그러면 받쳐주는 곳으로 성장의 축이 이동을 해요. 유동성이라는 거는 투자 자금이라는 건 무언가 성장이 나오는 쪽으로 항상 빠르게 이동을 하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성장이 좋은 곳에 돈이 모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얘네가 세계 경제 성장을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일시적으로는 그런 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미국 정도의 힘을 갖지 않아서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을 정도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의 성장이 둔화가 되는데 아무도 못 받쳐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제일 안 좋은 케이스예요. 예,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3가지 정도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는데 1, 2번 중에 하나의 시나리오를 좀 많이 보면서 가야 될 것 같고요. 너무 관세가 세게 때려지면서 다들 힘들어지게 되거나 이러면 굉장히 좀 안 좋은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안 나왔으면 합니다. 오늘 교양일 부탁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